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다는 얘기 많이 하시죠?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보다 3.3%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름값이 내리면서 10월보다는 상승폭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체감하는 물가는 훨씬 더 높게 느껴지죠. 이유가 뭔지 공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트를 몇 바퀴째 돌아도 카트가 거의 비어 있습니다. 그나마 29,000원짜리 참치회도 특별한 날이라 큰맘 먹고 잡은 겁니다. 시장 보러면 막 계속 돌아요. 진짜 비싸요. 나 이거 샀는데 이것도 우리 아빠 생일이어갖고 하나 샀어요. 큰맘 먹고 샀어요. 지난해보다 20% 넘게 뛴 과일들. 사과는 한 개에 3,000원에 육박하는데 몇십 년간 유지해온 습관이 바뀔 판입니다. 아침 식사하고 하나 먹는 게 내 건강 유지의 비결 중에 하나인데 사과가 사긴 사야 되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연금으로 생활한다는 한 주부는 끝없이 오르는 장바구니 물가에 보험까지 취소했습니다. 오죽해 보험 넣은 걸 다 취소했어요. 다달이 10만 원이 넘으니까 생활비가 찍으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죠.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 올랐습니다. 3% 후반대였던 9월, 10월보단 상승률이 주춤해진 건데 석유류가 1년 전보다 5.1% 싸진 게 큰 역할을 했습니다. 7월 이후 국제유가 반등과 기상 여건 악화 등으로 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10월부터 국제유가가 진정되면서 하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건 다릅니다. 자주 구매하는 농산물이 지난해에 비해 13.6%나 올랐고 전기, 가스, 수도 역시 요금 인상으로 9.6% 상승한 탓이 큽니다. 품목별로 보면 사과는 55.5%, 귤은 16.7%, 쌀도 10.6%나 올랐습니다. 아이스크림, 우유, 빵 등이 가격 강세를 보이면서 가공식품 역시 5.1% 상승했고 서비스 물가 중엔 택시료와 시내버스 요금 상승폭이 컸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물가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지만 그렇다고 물가가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부가 나서서 가공식품이나 기름값, 전기요금 등을 누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엔 물가에 반영될 거란 전망입니다. 고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표적인 가정 간편식인 3분 카레. 지난달 오뚜기는 제품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가 반나절 만에 철회했습니다.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 속에 민생 안정에 동참하겠다는 이유였습니다. 각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업계의 물가 안정 노력을 권유를 하고 각계가 함께 협조를 해야 될 부분도 많다. 그런 차원에서.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가격을 억누르긴 쉽지 않습니다. 가격 통제가 느슨해졌을 때 한꺼번에 올린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런 오히려 정책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률이 높게 유지되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서민 부담을 이유로 동결한 전기가스 요금도 한전의 적자나 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가 여전해 인상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또 2년간 유지하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 종료 예정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월 대비 상당폭 둔화했지만 앞으로는 그 속도가 완만할 거라고 봤습니다. 한은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6%. 내년에도 물가 안정 목표치인 2%를 훌쩍 넘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소 진정된 국제유가가 다시 오를 수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이상기후 등 물가를 자극할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최상목 신임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경제 회복 확산 속도가 완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민생이 여전히 어렵고 부문 간 회복 속도의 차이로 아직 온기가 확산되지 못한 꽃샘 추이 상황이라고 제 나름대로 평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와 같이 물가를 통제하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개각으로 총선 출마가 확실시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오늘 논란이 됐습니다. 개각 이후 첫 행보로 극우 인사인 전광훈 목사가 주요 연사로 소개된 기독교 집회에 참석한 건데요. 원 장관은 과거엔 태극기 집회를 강행한 전 목사를 강하게 비판했었죠.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각 발표와 함께 총선 출마를 공식화한 뒤 처음으로 간 곳은 경북 경주에서 열린 기독교 행사였습니다. 개척교회의 장로였던 아버지 이야기로 시작된 원 장관의 신앙 간증은 사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이어졌고 내년 총선에선 자신이 희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딱 한 사람을 붙들어야 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을 붙잡고 제가 헌신하고 희생하겠습니다. 원 장관 다음으로 연단에 오른 건 불구 인사인 정광훈 목사. 전 목사는 원 장관을 공개적으로 치켜세웠습니다. 와따 원희룡 간증 잘하네. 내가 웬만해서는 내 마음에 안 들거든. 내가 아주 쏙 빠지게 하네. 쏙 빠지게 해. 오늘 국회에 온 원 장관은 행사 참석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자신은 누가 참석하는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간증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신앙 간증을 하러 다녀온 겁니다. 거기에 누가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는 자세히 잘 모르고 갔고요. 보수 통합의 대상에 전 목사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도 전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전 목사의 당무 개입 논란으로 내용을 겪은 뒤 정광훈 세력과 사실상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원 장관도 제주도 지사였던 지난 3년 전 코로나19 당시 태극기 집회를 강행하는 전 목사를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도 그렇고 공적인 그 자리에 나서서 국가를 논할 자격들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원 장관은 이번 집회에서 전 목사와는 만나지 않았다고 했지만 행사장을 빠져나가다가 발걸음을 돌려 인사를 하는 듯한 영상도 포착되면서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극우 세력과 손을 잡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어제 6개 부처에 대한 개각이 있었죠. 조만간 추가로 있을 개각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대상이 바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인데요. 이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검찰 출신의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정 전부터 여야의 대립이 치열합니다.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일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자리를 지키겠다는 본인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탄핵으로 인한 방통위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사실상 대통령실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보자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김홍일 현 국민권익위원장이 유력한 후보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검사냐는 비판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왔습니다. 검사가 만능입니까? 이분이 방송을 알까요? 전문성도 없는데 방송을 장악하겠다라는 의도 하나만으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방통위원장 업무를 검사가 수사하듯이 해야 한다는 것이냐며 황당하다고 했습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대검찰청 중수부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방통위원장 전리품을 검찰 하나회 선배에게 나눠주는 형태의 임명 추진이 아닌가 해서. 권익위원장 취임 직후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KBS 남영진 이사장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지 나흘 만에 전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해 권익위가 언론 장악에 동원됐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가짜뉴스 대응이라는 방통위 업무를 위해 법률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짜뉴스 문제가 우리 방송에서는 가장 중요한 현안이 아닙니까?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법률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국회가 추천하는 방통위원 임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방통위원장에 어떤 후보자를 지명해도 야당은 방송장악이라고 비난할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저출생의 여파가 군 병력의 감소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력이 줄어들면서 당장 내년부터 육군이 3개 사단의 신병 교육대를 없애기로 했는데요. 더 나아가서 2041년까지는 모든 사단의 신병 교육대를 해체하기로 결정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단독으로 전하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육군 9사단 신병교육대입니다. 신병을 훈련시켜 각 부대로 보내는 논산 육군훈련소와 달리 사단에 배치되는 신병을 처음부터 직접 훈련하는 교육대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내년 1월 1일 해체됩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육군 1사단과 25사단 신병교육대도 내년부터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전방에 배치된 3개 사단의 신병교육대가 한꺼번에 해체되는 겁니다. 입대할 인원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역 입대 인원은 4년 만에 4만 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육군은 더 나아가 모든 사단 신병교육대를 아예 없앤다는 계획입니다. 지상작전사령부는 오는 2031년, 이 작전사령부는 오는 2041년까지 예하 사단의 신병교육대를 점진적으로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후 신병훈련은 육군훈련소로 일어나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33만 명 수준이었던 병역 의무자 수는 오는 2025년 22만 6천 명, 2037년 18만 6천 명으로 줄어들고 2040년에는 약 13만 5천 명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50만 명을 턱걸이하고 있는 상비병력 정원도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인구절벽 여파에 직면한 육군은 무인무기와 로봇,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또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예비 전력을 정예화한다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병역자원 급감은 단순히 국방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TF를 구성해 여기에 모병제와 복무기간 연장, 여군 인력 확충, 대체 복무 인정 등의 보다 근본적인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자, 어젯밤부터 서울 도심에서는 심야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석에 손을 대지 않아도 버스가 주변 사물을 인지하고 교통 신호 정보도 파악해서 스스로 주행을 하는 건데요. 직접 타본 승객들의 반응은 어땠을지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한밤중 서울 도심을 달리는 시내버스. 운전석에 손을 대지 않아도 핸들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서울시가 어젯밤부터 도입한 심야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버스가 주변 사물을 인지하고 교통신호와 정류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 스스로 멈추고 출발합니다. 앞차와의 간격도 일정하게 유지하며 시속 30에서 40km로 달립니다. 자율주행으로 심야에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건 세계 최초라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평일 밤 11시 반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합정역을 출발해 홍대와 신촌, 종로를 거쳐 동대문역까지 9.8km 구간을 순환 운행합니다. 일반 버스처럼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되지만 당분간은 차비를 받지 않습니다. 호기심 속에 탑승한 승객들은 운행 속도와 승차감에선 대체로 합격점을 줬습니다. 일반 차보다는 사실 더 안전하게 운행하는 편이죠. 제가 아까 보니까 한 42km 이상은 안 넘더라고요. 멈추거나 출발할 때는 다소 불안하다는 평도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하다가 중간에는 그냥 일반 버스 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중간중간 급정거를 하는 게 몇 번 있었는데 서울시는 안전을 위해 입석을 금지하고 안전띠를 필수로 착용하게 했습니다. 예기치 못하는 돌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운전석과 보조석에 2분의 안전요원이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급정거 등 주행의 불안정성을 내년 상반기까지 보완해 유료로 전환하고 운행 구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보신 것처럼 자율주행 버스의 심야 운행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여러 가지 의문과 함께 우려 섞인 반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에 대한 걱정인데요. 우리보다 먼저 자율주행차가 도입된 미국에서는 각종 사고가 잇따르면서 관련 사업이 중단이 되기도 했었죠. 자, 그렇다면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해서 보완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어서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고 없이 첫 선을 보인 심야 자율운행 버스. 궁금증과 우려 섞인 반응도 잇따랐습니다. 이대역부터 서대문역까지인가요? 현재 위치도 그렇고 신호등 표시도 그렇고 이렇게 다 좀 잘못 표시가 됐는데 안심하고 타려면
좀 더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은 안전관리위원이 타고 있지만 완전한 무인 버스로 운행되면 선뜻 타기가 꺼려질 거란 승객도 있습니다. 취객들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기사분이 계시다면 좀 통제가 어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을 수 있으면 또 시민이 나서야 되니까. 그러나 서울시는 안전대책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안전 매뉴얼을 토대로 각종 돌발 상황에 대비한 서울시 차원의 매뉴얼도 2년 전부터 준비해왔던 겁니다. 자율주행에 투입된 버스들은 지난 1년 동안 청와대 앞 도로에서 주행평가를 거쳤고 야간 운행 환경에 맞춰 석 달간 다양한 장비 점검 과정을 마쳤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도로 구조와 수시로 바뀌는 교통 여건을 고려하면 아직 개선돼야 할 점이 적지 않습니다. 다양한 운행 상황에 대한 경험치가 충분히 쌓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오토바이나 전동 킥보드 물론이고 또 불법으로 보행자가 뛰어가는 경우도 순간적으로 생기는데 돌발 상황에 대해서 빅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업데이트를 시켜서 교통신호체계 역시 자율주행 차량에 맞춰 재조정돼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투입한 미국에선 각종 사고가 잇따르면서 지난 10월 샌프란시스코의 자율주행 택시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변은재입니다. 화장품 회사나 제약회사에서는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전문 기관에 임상 시험을 맡기는데요. 이런 시험 인증 기관의 기업 상담 정보가 한꺼번에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험을 의뢰한 연구자들의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의 구체적인 상담 내용까지 모두 유출이 됐는데 피해 기업이 80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먼저 피해 상황을 김태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시험 인증 기관인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어제 이 연구원의 동물임상센터 홈페이지에서 상담 내용이 그대로 공개됐습니다. 시험을 의뢰한 사람의 이름과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같은 개인정보는 물론 구체적인 의뢰 내용까지 모두 공개된 겁니다. 심지어 인터넷 검색창에서 검색만 해도 똑같은 정보가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의뢰한 품목을 구글에서 검색을 일단 해봤는데 신청자의 이름과 그다음에 신청자의 전화번호 그리고 회사 이메일들이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담 건수는 지난 2018년부터 들어온 900건. 상담 내용은 대부분 회사 기밀이 될 수 있는 제품 시험 의뢰 정보들입니다. 기업에서는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먼저 사전에 분석을 하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유출되게 되면 경쟁사나 크게는 글로벌 회사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연구원은 700여 명, 상담 내용이 유출된 기업은 800여 곳에 이릅니다. 주로 제품 출시 전 반드시 인체에 해가 없는지를 인증해야 하는 화장품 회사들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애경산업 등 국내 대표적인 화장품 회사들이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그 밖에 제품의 시험 인증이 필요한 제약회사와 의료, 미용기기 회사들도 상당수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KTR은 이 같은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홈페이지 제작과 운영 과정에서 보안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고객들이 편하게 자기 시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제공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그런 구글을 막는 그런 기능이라든지 그런 거를 전혀 몰라서 없어서 우리 지금 뚫려있는 그런 상태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정확한 유출 기간과 피해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지금은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정보를 입력해야 자신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안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이번에 유출된 내용에는 실험을 의뢰한 기업에서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 또 어떤 기술이나 성분을 활용하는지에 대한 정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부 정보들이 버젓이 공개가 된 건데요. 이런 정보들이 혹시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남효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번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유출된 상담 내용에는 시험 비용이나 기간을 묻는 단순 질의도 있었지만 기업의 개발 정보를 담은 중요한 정보도 적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피부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사용한 기술이 노출되는가 하면 새 마스크팩 상품에 넣은 성분이나
자외선 차단제에 들어갈 성분 이름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피해 기업이 현재 어떤 상품을 연구 중인지가 그대로 노출된 겁니다. 기업의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제품의 출시 계획이나 해외 수출 계획이 유출된 기업도 여러 곳입니다. 심지어 홈쇼핑 방송에서 어떤 제품을 팔고 증정품으로 뭘 줄지 구체적인 마케팅 계획까지 유출된 기업도 있었습니다. 시험을 의뢰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원에만 알리려던 내부 정보들이 버젓이 공개돼 버린 겁니다. 저희가 개발하는 제품이라서 오픈이 되면 조금 안 좋죠. 저희 회사에서는 경쟁업체한테 정보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상당수의 피해 기업들은 아직까지 정보 유출 피해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한류의 인기와 함께 국내 화장품의 해외 진출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신상품 개발 정보가 해외에 그대로 유출될 경우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차세대 바이오 기술 유출로 K바이오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파생적으로 개인정보 유출도 일어나는 연쇄적 피해가 우려됩니다. KTR 측은 피해 기업에 일일이 사과하겠다고 밝혔지만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최근 비트코인과 금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조만간 내릴 거라는 기대감에 대체 자산으로 돈이 쏠리고 있는 건데요.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지정한 남미의 엘살바도르는 때 아닌 수지를 맞았다고 합니다. 배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42,000달러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2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번 달 들어서만 10% 이상 올랐고 올해로 치면 150% 넘게 뛰었습니다. 미국이 내년 상반기부터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기대, 다음 달 승인이 예상되는 비트코인 ETF 출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는 비트코인 가격이 내년 말까지 10만 달러, 한 암호화폐 금융서비스 업체는 12만 5천 달러까지 가격이 치솟을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2021년 9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엘살바도르는 환호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1억 달러 이상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or lo tanto, queda aprobada la ley de Bitcoin. 한때 비트코인 폭락으로 디폴트 위기까지 거론됐는데 가격이 4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비트코인 투자가 드디어 흑자로 돌아선 겁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값 역시 뛰고 있습니다. 최근 온스당 2,000달러를 넘어서며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금값이 내년 말까지 온스당 최대 2,20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尤其像中国呀、印度啊这种传统的用金大国，就是对黄金这种实物金的需求，进一步支撑了金价的一个持续走高。 내년 상반기 미국이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감이 현실이 되면 비트코인과 금 모두 강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투기 수요가 몰리고 있는 만큼 주의하라는 경고도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원사 기억하십니까? 오늘 군사법원이 이례적으로 검사 구형보다 5년을 더 늘린 징역 3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유족은 이 원사가 반성문 한 장 내지 않았다며 더욱 엄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익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한 육군 원사가 몰던 차량이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조수석에서 원사의 아내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사고 경위를 조사한 군 경찰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모포에 감싼 아내를 차에 싣는 CCTV와 시신 부검에서 드러난 목이 눌린 흔적 등이 그 이유였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하며 죄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는데 군 검찰은 남편이 아내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 7천만 원을 받으려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군사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원사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군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징역 30년보다 5년이 더해진 겁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징후나 동기가 없고 목을 맨 흔적도 없다며 아내를 살해하지 않았다는 원사 측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에 대한 참회나 반성 등의 감정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본인이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로 일관했습니다. 죄질을 상당히 안 좋게 보고 계셨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피해자의 유족은 가해자인 남편이 재판 기간 동안 반성하는 기색조차 없었다며 더욱 엄한 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 사람이 의도한 대로 교통사고로 처리가 됐다라 한다면 사망보험금으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갔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 잘못을 정말 아무것도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여서 반성문 자체도 없었고요. 군 검찰은 피해자 측과 논의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각종 SNS 채널에 올려진 유명인들의 강의를 보다 보면 갑자기 투자 모집 광고가 뜨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유명인이 직접 운영하는 공부방인 것처럼 사람들을 모아놓고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모두 사기였습니다. 피해 구제는 막막한 실정인데요. 정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는 한모 씨는 주식 관련 유튜브 강의를 듣다가 팝업 광고에 나온 투자 공부방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을 NH투자증권의 총괄 대표라고 소개한 운영자는 존 리 전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의 이름으로 공부방을 만들어 최고 600%의 수익률로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운영자금이 1조 원이라는 광명 프로젝트 9호였습니다. 높은 수익률에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큰 수익을 거뒀다는 단체방 사람들의 말에 속아 처음 500만 원이었던 투자금은 일주일도 안 돼 5천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기획 때 안 자고 뭐 어쩌냐고 옆에서 너무 바람을 였는 거예요. 급히 병원비가 필요해 인출을 요청하자 운영자는 답변도 없이 잠적했습니다. 얼마든지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겠는데. 명의를 도용당한 경제 전문가 등 유명인들도 피해자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사칭 광고 피해를 보고 있지만 신고만 할 수 있을 뿐 인터넷에 버젓이 떠도는 영상을 보고도 삭제할 권한은 없기 때문입니다. 의도가 좋은 것처럼 하면서 나중에 돈을 요구합니다. 돈을 절대로 보내면 안 돼요. 광고라고 슬쩍 조그맣게 써놓고 그럴듯하게 하죠. 근데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경찰은 광명 프로젝트를 내세운 사기 피해자가 급증함에 따라 투자를 유도하는 허위 광고를 겨냥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어요.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6년간 의붓 딸을 성폭행한 남성이 지난달 징역 25년형을 받았지만 딸은 이미 반년 전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소식 지난달 전해드렸는데요. 이 끔찍한 범행을 방조한 친어머니가 딸이 숨지기 직전까지 고소를 취하하라고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세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친어머니와 의붓 아버지가 이룬 가정에서 살던 정연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의붓 아버지의 성폭력에 시달렸습니다. 거부하면 비싸게 군다며 욕설과 폭언을 했고 허벅지에 피멍이 들도록 때리기도 했습니다. 견디다 못해 중학교에 들어간 뒤 피해 사실을 털어놨지만 친어머니는 잠꼬대로 치부하며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의붓 아버지는 반발을 막으려 정연이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끝에 알코올 중독에 이르도록 했습니다. 범행이 6년째 이어지던 올해 1월, 결국 따로 살던 친아버지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아빠가 너무 지켜서 미안하다고. 아빠는 할 수 있는 거 모든 걸 다 할 거라고. 아이가 힘들었던 거 억울했던 거 이거는 풀어줘야 되잖아요. 어찌된 일인지 경찰은 같이 사는 의붓 아버지를 신고 석 달 만에야 구속했습니다. 딸이 당한 인면 수심의 범행을 줄곧 모른 척했지만 정연이는 그런 어머니를 감쌌습니다. 학대를 방임한 잘못이 있는 어머니에 대해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딸이 아닌 새 남편을 편들었습니다. 의붓 아버지가 고소되자 SNS에 이렇게 사느니 죽겠다고 적어놓는가 하면 너도 좋아서 한 적이 있다고 들었다며 고소를 취하하라고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내 편이 되어야 될 그 시기 엄마는 내 편이지 않았던 거지. 나를 이 구렁텅이에서 이 지옥에서 나를 꺼내줄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다?
지금 20대 아이한테 큰 절망감이지 않았을까. 가정의 평화가 나 때문에 깨졌다고 자책한 정연이는 잠시 중단했던 자해와 자살 시도를 다시 하는 등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한 달간 입원까지 했지만 지난 5월 끝내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 이틀 뒤에 아이가 투신해서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때 병원에서 확인된 자 0.28이었어요. 그 뒤 반년이 더 흐른 지난달 뒤늦게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의붓 아버지는 억울하다며 항소했습니다. 비극 속에 딸을 앞세워 보낸 친아버지는 정연이의 마지막 편지를 지니고 다니며 또다시 긴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딸아이는 지금 이 세상에 없는데 가해자는 눈 뜨고 살아있는 거잖아요. 제 딸 아이한테 정말 진심 어린 사과 한 번도 없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요즘 우울하다고 하는 분들 많으시죠? 지난해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걱정되는 건 젊은 세대인데요. 우울증 환자 가운데 20대가 18.6%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런 경향은 자살 사망자 수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올해 상반기 자살 사망자는 6,9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늘었는데요. 특히 19세 이하 청소년 자살 사망자가 18% 늘어 유독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를 이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을까요? 정부가 혁신 대책을 내놨는데요. 먼저 아프고 힘든 청년들의 현실을 살펴보고 이어서 정부 대책 알아보겠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대인 지원 씨는 10년 전 혼자라는 느낌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내 아픔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극단적인 생각도 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막 진짜 미칠 죽을 것 같거든요. 진짜 누워서 숨만 붙어있는 상태였어요. 그래도 해볼 건 다 해보자는 마음으로 학원도 다니고 돈도 벌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는 않았고 실망감은 더 큰 우울증으로 다가왔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자꾸 집으로 도망가게 돼요. 아 역시 난 안 되는구나. 역시 난 안 돼. 지원 씨가 10년의 우울증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된 건 기록 차원에서 시작했던 유튜버 활동 덕분이었습니다. 저도 너무 힘든데 이런 거 올려줘서 근데 약간 그런 댓글 한두 개밖에 안 되거든요. 아 내가 쓸모없지 않구나. 지원 씨처럼 우울증을 겪는 2030 세대 환자 수는 34만 6천여 명으로 지난 5년간 20대는 90.3%, 30대 환자는 77.5% 증가했습니다. 모든 연령층 중에 가장 많습니다. 올해 2030 청년 100여 명이 찾았던 한 상담기관. 이들이 주로 호소하는 고통은 대개 무기력과 불안, 불면 등이었습니다. 굉장히 경쟁 사회고 한데 거기에서 자신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자립을 해야 될지에 대한 걱정을 가장 많이 해요. 너무 사회가 녹록지 않거든요. 실제 서울연구원 조사에서 이른바 자살 생각군의 스트레스 원인을 보면 청년층은 경제적 어려움에 이어 실직과 미취업을 두 번째 이유로 꼽았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적 고립감이 커진 데다 취업난 등 경제적 문제에 시달린 결과로 해석됩니다. 의학계에선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주로 20, 30대에 시작되고 조기에 상담과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문제는 이런 현실이 높은 자살률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오늘 이 문제를 책임지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2027년까지 100만 명에게 심리 상담을 하고 2년마다 청년층의 정신건강검진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건 인력이나 예산을 얼마나 꾸준히 투입할 수 있느냐 하는 거겠죠.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OECD 1위인 자살률을 10년 안에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겁니다. 예방부터 회복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전 과정의 지원 체계를 재설계해서 정신건강 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 나갈 것입니다. 현재 정신건강 중고위험군은 8만 명가량. 정부는 이들을 포함한 국민 100만 명에게 오는 2027년까지 심리상담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의료기관과 상담기관을 중심으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을 투입해 상담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또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신건강검진을
20살에서 34살 사이 청년층에겐 2년마다 단축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대상 질환에 우울증뿐 아니라 조현병과 조울증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을 감안할 때 약 300만 명의 청년이 정신건강검진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위급 상황에 24시간 출동하는 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 3,86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신보건 전문가들은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문 인력 충원이 먼저라고 지적합니다. 국민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체계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충분한 전문가가 잘 선별돼 있는지. 정부는 또 중증 정신질환자를 격리해 치료하는 사법 입원제도 도입도 논의하겠다고 밝혀 인권 침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도 우려됩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바로 간다 사회팀 송재원 기자입니다. 한여름 땡볕에도 폭우가 쏟아져도 간절한 소망 하나를 품고 거리에 나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말로 400일을 넘긴 12구 이태원 참사 유족들인데요. 이들은 왜 칼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이 계절에 다시 길 위에 설 수밖에 없었는지 함께 걸으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시 신발끈을 동여맸습니다. 서울광장에서 국회 앞까지 10.29km. 얼굴을 핥히는 찬바람 속을 또 걷습니다. 돌이켜보면 1년 전 이태원이 더 추웠습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더 추운 육사평에서의 날씨가 더 추웠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견뎠고 그때보다 더 춥다고 해도 할 수 있어요. 먼저 간 딸의 운동화. 깔창을 덧대고 신어보니 모녀가 한 몸이 된 듯합니다. 딸이 다니던 대학교 앞을 지나자 함께했던 추억이 되살아납니다. 이사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고 짐도 옮겨서 그 일상생활을 그러니까 누렸던 그 길을 지나가니까 한 번 신고 싶었어요. 걔를 생각하면서. 한여름 떼약볕 아래 나섰던 길을 한겨울에 다시 밟게 될 줄. 그때는 짐작조차 못했습니다. 2시간 정도를 걸어 상수역 인근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무더위 속에서 땀 흘리며 걸었던 유족들은 지금 이렇게 두터운 외투를 입고 행진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무엇보다 잊히는 게 두렵다고 합니다.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이 그래서 애를 태웁니다. 이거는 행진이지만 저희 다 아시겠지만 행진도 하고 단식도 하고 산보일배도 하고 다 했잖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제일 더울 때, 제일 추울 때 이렇게 또 겨울에 또 하게 되는 건데 지켜보는 시민들이라고 남의 일 같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직업이 이제 간호사인데 그 상황을 보면서 또 병원에서도 환자 CPR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도 느낄 수 없을 수만큼 정말 그런 너무너무 처참함을 봤거든요. 여름엔 왜 그리 길었는지 모를 해가 이제는 야속하니 많지 짧아졌습니다. 꼬박 3시간 걸려 도착한 국회 앞 천막. 이들의 구호와 절규는 한결같습니다. 참사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어젯밤 철야 농성에 참여한 유족들은 오늘도 분향소에 모여 새로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6월 달에 행진하면서 그 행진이 마지막이기를 바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21대 정기국회는 사흘 뒤 문을 닫습니다. 아직 본회의 상정도 안 된 법안이 총선 전국의 소용돌이에 떠내려가지 않을까. 유족들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서 있습니다. 바로 간다 송재원입니다. 전남 고흥의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확인됐습니다. 올겨울 들어 야생 조류가 아닌 가금류 농장에서 AI가 확인된 건 처음인데요. 정부는 전국 오리농장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리농장 주변에 출입을 통제하는 선이 설치됐습니다. 통제 지역 안에서는 방역 요원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지난 3일 이 농장에서 오리 폐사가 늘고 있다는 신고가 방역 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이후 정밀 검사를 벌였는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농장에서 기르던 오리 2만 2천여 마리는 절차에 따라 모두 살처분됐습니다. 올해 겨울 들어 야생 조류가 아닌 닭과 오리를 키우는 가금류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당 농장은 철새 도래지인 고흥만 주변에 있는데 바이러스가 농장 출입 차량 등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역당국은 의심 신고가 들어오자 해당 농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반경 10km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정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오리 농장에 대해선 오늘 밤 11시까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농가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철새도래지 고흥만하고 해창만을 지금 이제 농식품부에서 살수차 보내가지고 오늘부터 지금 집중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AI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가금류 농장에 대한 정밀 검사 주기를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역 취약 농장 430여 곳에 대해 오는 11일까지 일제 정밀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앞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사법부의 수장 자리가 2달 넘게 비어 있는데요.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조 후보자는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의식한 듯이 중립을 강조하면서 신중한 답변을 이어갔는데 검찰 수사권을 견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소신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사법권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할.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의식한 듯 중립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는 재판이 너무 오래 걸리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판이 4년 걸렸다고 지적했는데 조 후보자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표도독을 한 가해자는 4년의 임기를 아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일반론으로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 일정을 신속히 잡고 인력을 충원하는 등 대책을 검토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야당을 겨냥해 지나치게 압수수색을 많이 벌이고 있다며 법원이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압수영장도 대면 심사를 하거나 조건을 어길 때만 구속하는 조건부 구속제도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족수를 못 채운 채 운영된 데 대해선 일반론을 전제로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 지명 방통위원만으로서 이렇게 운영되는 거 합의제 운영기관의 취지에 맞다고 보십니까? 일반적으로는 합의제 운영의 원리에 맞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에서 대법관을 지낸 조 후보자는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퇴임 뒤 로스쿨 교수로 지낸 만큼 도덕성을 둘러싼 큰 공방은 없었습니다. 조 후보자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만 대법원장에 임명될 수 있고 청문회는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유명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던 한 변호사가 집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변호사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국가수는 숨진 녀석이 목 부위에 강한 압박을 받아서 질식과 심한 출혈로 인해서 숨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젯밤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50대 변호사. 경찰은 어젯밤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남성은 그제 저녁 8시쯤 종로구 자택에서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40대 여자가 머리 부상이고 CPR이다라고 해서 출동을 나간 건데요.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범행 직후 집을 나갔다 돌아온 남성은 소방당국의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에 밤 9시 반쯤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금전 문제와 성격 차이 등으로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속 재질의 막대를 아내에게 휘둘렀는데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고양이와 놀아주려 만든 것이라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여성이 목 압박에 의한 질식과 과다출혈로 숨졌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내놨습니다. 아내가 둔기 폭행뿐 아니라 목이 졸려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경찰은 일단 숨진 아내의 시신을 부검하고 약동물 검사를 시행하는 등 사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남성의 동선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 파악에도 나섰지만 사전에 계획된 범죄였을 가능성은 아직 높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직 다선 국회의원의 아들이자 미국 변호사인 남성은 사건 직후 다니던 유명 로펌에서 퇴사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가상 자산을 이용해서 도박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환치기 조직이 적발이 됐습니다. 이들은 필리핀 현지에 있는 카지노 안에 환전소를 차려놓고 한국인들에게 불법적으로 환전을 해왔는데요. 이들이 6개월 동안 해외로 빼돌린 돈만 260억 원에 달했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관 직원들이 서울 명동의 한 사무실에 들이닥칩니다. 금고에서는 5만 원짜리 돈다발이 수북하게 발견됐습니다. 같은 날 세관 직원들이 압수수색에 나선 또 다른 가정집에서도 현금 다발이 쏟아집니다. 어떻게 벌었어요? 환전소 저희가 찾아도 사고. 모두 필리핀으로 원정 도박을 가는 꾼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받은 현금들입니다. 이들은 테더라는 가상화폐를 환전의 수단으로 악용했습니다. 한국에서 도박꾼들에게 도박 자금을 현금으로 받은 뒤 그 현금만큼을 가상화폐 테더로 바꿔 필리핀 현지 조직원에게 전송하면 현지 조직원이 필리핀 화폐인 페소를 건네주는 방식으로 코인 환치기를 한 겁니다. 필리핀 카지노 내부에 일명 정키빵이라는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도박꾼들에게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유령회사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마치 물품 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속여 테더 거래로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이들이 최근 6개월 동안 해외로 빼돌린 돈은 260억 원이나 됩니다. 국내 영업책, 현금 출금책, 가상자산 조달책, 해외 영업책으로 각자의 역할을 철저히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서울세관은 검거한 일당 7명에 대해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으며 해외 도주 중인 2명에 대해서는 지명 수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전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지난해 비교적 온화한 겨울을 보낸 유럽에서 매서운 기상이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12시간 사이에 15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는데요. 145년 만에 최악의 폭설로 인해서 제설 작업에만 13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영국과 독일 역시 이례적인 폭설로 교통이 마비되는 등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손영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도심 곳곳에 눈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눈을 가득 실은 트럭들이 연이어 이동합니다. 현지 시간 지난 3일 불과 12시간 사이 15cm가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이제까지 12월 3일에 내린 눈으론 기상 관측이 시작된 145년간 가장 많은 눈입니다. 모스크바는 13만 5천 명, 18,000대 이상의 특수장비를 동원해 제설에 나섰습니다. 러시아뿐이 아닙니다. 독일 뮌헨과 프랑크푸르트 등에서도 주말 사이 44cm의 눈이 쌓여 도로 곳곳이 통제됐고 잉글랜드 북서부에서도 30cm 넘는 눈으로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13,000여 명이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설로 유럽 곳곳에서 항공기 수백 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등 유럽 일대 교통망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겨울 유독 따뜻하고 눈이 적었던 유럽이 올해는 겨울 시작부터 이례적인 한파와 눈 폭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We've never seen in sort of 60 years snow like this. But yeah, this is unprecedented. 이번 한파는 북극 상공의 빠른 바람이 약해져 찬 공기가 남쪽까지 내려오면서 벌어진 건데 아시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폭설이 끝나면 시베리아는 최저 영하 57도, 모스크바도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기상학자 나헬 벨게르즈는 올 겨울 유럽은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눈이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지구 전체는 계속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달도 역사상 가장 따뜻한 11월로 기록되는 등
유럽 외 지역은 역시 예년보다 따뜻한 겨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의 방향과 피해는 가늠이 힘들어 보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령입니다. 임시 휴전이 끝나고 다시 교전이 시작된 가자지구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에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하마스 대원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지하 터널에 바닷물을 쏟아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은 전재홍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발견한 하마스의 지하 터널 입구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이런 터널 입구만 800여 개에 이릅니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날 정도로 내부는 좁지만 총 길이 500km에 달하는 터널은 가자지구 지하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כוחות היבשה פועלים בשטח, מחבלים עולים מהפירים, מהמנהרות, כוחות חיל האוויר תוקפים וכך ממשיכים להתקדם שכוח מסייע לכוח. 하마스의 지하 터널은 매복이나 부비트랩의 위험 탓에 내부로 병력 투입조차 조심스럽습니다. 더욱이 100명이 넘는 인질이 터널 내부에 억류됐을 수도 있습니다. Some of them are in the tunnels for 60 days, no light, no day, no night. They don't even know that we are waiting for them. 이런 하마스의 터널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터널 안에 바닷물을 쏟아붓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차오르면 하마스 대원은 물론 인질들도 모두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미 작전에 사용할 대형 펌프 조립을 완료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난민 캠프에서 약 1마일 떨어진 곳에 5개의 펌프로 지중해에 물을 끌어와 터널에 물을 부을 수 있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작전이 실제 시행될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바닷물이 터널에 가득 들어찰 경우 기존의 수도와 하수 시설은 물론 터널 위의 건물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로부터 이 작전에 대한 설명을 들은 미국 관계자들도 작전의 실행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하마스가 지난 10월 이스라엘을 기습적으로 공격할 당시 무차별적인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목격자와 의료진의 증언, 시신의 부검 결과 등 1,500건이 넘는 증거까지 제시했는데요. 이에 대해 하마스는 다른 무장단체의 소행이라면서 범죄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윤성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이스라엘 음악 축제에 난입하는 모습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곳곳을 기습 공격했고 수백 구의 시신이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기습 공격 당시 상황을 수사해온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성범죄까지 저질렀다고 주장합니다. 목격자와 의료진 증언, 시신 부검 결과 등 1,500여 건의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Everything was an apocalypse of corpses. Girls without any clothes on, without tops, without underwear. 하마스 대원들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 성폭행했다는 목격자 증언도 공개됐습니다. They laid a woman down, and I understand that he's raping her. He's basically shifting her position, and then they pass her on to another person. 이스라엘은 하마스 대원들이 성범죄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살인도 서슴지 않은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Do we believe the Hamas spokesperson who said that rape is forbidden, therefore it couldn't have possibly happened on October 7th? Or do we believe the women whose bodies tell us how they spent the last minutes of their lives? 이스라엘 측 인권운동가는 하마스가 성폭행을 전쟁 무기로 썼다며 유엔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마스 측은 성범죄 등 잔혹행위는 다른 무장 세력에 의한 것이라며 범죄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성범죄 의혹을 전면으로 끌어올린 데는 가자 지구의 인명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악화되고 있는 국제 여론을 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해마다 세계 각 나라들이 모여서 기후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을 논의하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총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의 국영 석유공사 사장의 발언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의 감축이 필요하다는 건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한 건데 국제 환경운동가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류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1일 국제여성환경단체가 개최한 온라인 회의. 마지막 토론자로 컵28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알자베르 의장이 참가했습니다. 세계 6위 석유 수출국 아랍에미리트 국영 석유공사 사장입니다. 상대 토론자가 화석연료 감축 필요성을 제기하자 뜻밖의 발언을 쏟아냅니다. No science out there or no scenario out there that says that the phase out of fossil fuel is what's going to achieve 1.5. 기후변화 총회 의장이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을 부정하고 나선 셈입니다. 총회에 참석한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과학은 분명하다. 1.5도 억제는 궁극적으로 화석연료를 태우는 것을 중단할 때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제환경단체들은 환경 친화적인 겉모습으로 치부를 가리려는 이른바 화이트워싱이라고 비난했습니다. Naming the CEO of one of the largest and one of the dirtiest by many measures oil companies in the world as the president of the COP. 논란이 커지자 알자베르 의장은 2주 만에 뒷수습에 나섰습니다. I honestly think that there is some confusion out there and misrepresentation and misinterpretation.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회에선 기후변화 피해가 큰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한 손실과 피해 기금이 공식 출범했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배 확대하는 협약에 한국을 포함한 117개국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국제기구인 글로벌 탄소 프로젝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기후재앙의 마지노선인 지구 평균 기온 1.5도 상승을 2030년 7년 안에 넘어설 가능성이 50%라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 에스더 씨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률 위반이 확인되면 사이트 차단 같은 행정 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여 씨는 이 모든 광고는 공식 위탁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쳤다면서 잘못이 드러난다면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메이저리그 도전에 나선 이정우와 고우석의 포스팅이 메이저리그 30개 구단에 공시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네요.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이정후와 고우석의 비공개 경쟁 입찰 의사를 공표하자마자 현지 매체들도 일제히 보도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이정후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양키스 등 이미 많은 팀의 이름이 나왔는데요. MLB 네트워크는 올해 보스턴에서 데뷔한 요시다와 이정후의 2022년 소속리그 성적을 비교하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In his age 30 season this past year, this kid's only going to be 25. So to me, when I start to think about where's the ceiling, what's the potential, and then I look at what now has come. 같은 키움 출신인 김하성의 소속팀 샌디에이고도 관심 구단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This year, his season got cut short, so I think we've had the ability to see him like overall as a player, so we're familiar with him. 고우석은 한국 선수와 인연이 있는 세인트루이스가 행선지로 거론되기도 했는데요. 동갑내기 절친에서 처남 매제가 된 둘을 나란히 빅리그에서 볼 수 있을지 계약 마감일은 우리 시간으로 다음 달 4일 오전 7시까지입니다. 지난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에서 가장 기억나는 장면 바로 이 박혜민의 다이빙 캐치일 것 같은데요. LG의 우승 여정에 강렬함을 남긴 박혜민 선수 박재웅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박동원과 오지환이 주인공으로 써내려간 LG의 가을 드라마. 5차전 마지막 페이지는 박혜민이 완성했습니다. 3회 결승타에 이어 4회 역대 한국 시리즈 최고의 수비로 손색 없는 명장면을 만들었습니다. KT 김민혁의 타구에 몸을 날린 뒤 우승을 직감한 듯 어퍼컷 세리머니로 포효했습니다. 또 호수비 했을 때는 이 경기가 끝났다, 오늘 이겼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좀 큰 액션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날 2차례 도루를 성공시킨 것은 물론 시즌 내내 뛰는 야구의 핵심으로 활약한 박혜민. 우승 이후에 염경엽 감독의 큰 그림을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좀 의아했던 게 사실이에요. 쉽게 죽고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도 감독님의 되게 큰 뜻이구나. 죽더라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그리고 다시 또 시작할 수 있는 마음가짐.
KBO 수비상의 첫 수상자로 선정되는 등 의미 있는 연말을 보내고 있지만 33 베테랑의 머릿속에는 팀 막내에 대한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안타깝게 엔트리에서 떨어진 명근이가 좀 가장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한국 시리즈 엔트리를 떨어지고 동행을 하면은 사실 그렇게 어울리기가 사실 마음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린 선수답지 않게 정말 티내지 않고 함께 해준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이적 당시 꼭 필요한 선수인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시선에 스스로 가치를 증명한 박혜민. 이제 자신의 야구 인생을 LG에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에겐 LG란 야구 인생의 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저의 야구 인생의 시작이었다면 LG 트윈스는 야구 인생의 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겨울의 세 번째 절기 대설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계절이 역주행을 하려나 봅니다. 내일 비가 오지만 기온이 계속해 높겠는데요. 오히려 비구름 전면으로 상대적으로 온화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돼 제주의 낮 기온이 19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4월 하순에 해당하는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서울도 10도로 예년 수준을 5도가량이나 웃돌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 곳곳에서 한때 내리겠고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는 1cm 미만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는데요. 이 비가 그친 뒤에는 더 심해지면서 밤에는 서쪽을 중심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고 오후부터는 서해안과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4도, 대전과 대구, 영도, 광주 3도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이 10도, 부산 16도, 광주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목요일에 사라지겠고 다음 주 초반엔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는데요. 비가 오기 전에는 기온이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